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기꾼이요? 아닙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통장에 모르는 100만 원이 찍힙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 잘못 보냈나 보다. 얼른 돌려줘야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옥 문이 열립니다. 돈을 돌려준 다음 날 앱을 켜면 이런 문구가 뜹니다. 계좌 지급 정지. 은행에 전화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고가 접수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 접수가 안 되면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붕 뜹니다. 2024년에만 32,409건입니다. 전년 대비 4,757건이나 늘었어요. 2026년 지금까지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신종 통장 사기입니다. 돈을 훔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계좌를 인질로 잡는 범죄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를 거꾸로 악용하는 겁니다. 누군가 신고하면 은행은 확인도 없이 먼저 묶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시간입니다. 푸는데 최소 2개월.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왜 하필 착한 사람이 제일 위험할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끝나고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취업준비생 김모 씨, 3년 전 어느 금요일 밤 10시의 이야기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100만 원 입금 알림이었죠?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뭐지? 다음날 토요일 아침 1원이 들어왔습니다. 메모가 있었어요. 연락 주세요. 또 1원이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신고합니다.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차고 송금인가 보다. 빨리 돌려줘야겠다.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친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로 보냈어요. 이 계좌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씨는 그 계좌로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김 씨가 출근하려고 지하철역에서 카드를 찍는데 결제가 안 됐습니다. 관액 부족. 이상했습니다. 분명 돈이 있었는데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 지급 정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씨는 즉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 의심 신고로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보이스피싱 당한 적 없는데요. 저희는 신고 접수에 따라 조치한 것이고 자세한 건 금융감독원에 소명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풀어주세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임의로 풀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 접수가 되려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고객님은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시잖아요. 은행으로 다시 가보세요. 은행으로 갔습니다.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해줘야 저희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붕 떴습니다. 이게 통장 묶기 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왜 하필 금요일 밤이었을까요? 주말에는 은행이 쉽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김 씨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빨리 처리 안 하면 월요일에 신고한다고 했는데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1원씩 계속 보냈을까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에 연락주세요. 월요일 신고. 이런 메시지를 남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김 씨가 이게 뭐지? 하고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보셨습니까? 이건 즉흥이 아닙니다. 정교한 설계입니다. 자영업자, 중고거래하는 사람, 프리랜서가 특히 표적이 됩니다. 계좌번호를 공개할 일이 많아서 타겟이 되기 쉽거든요.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지급정지된 계좌는 32,409건입니다. 2023년 27,652건에서 17% 증가했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왜 은행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하고 먼저 묶어버릴까요? 답은 법에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원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빠르게 보호하려고 만들어졌어요. 피해자가 신고하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합니다. 확인 절차 없이요. 왜냐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돈이 빠져나가는데 몇 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뒀습니다. 일단 묶어보는 거죠. 문제는 이 시스템이 악용된다는 겁니다. 범죄자는 일부러 무고한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은행에 신고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해서 이 계좌로 속아서 송금했습니다. 은행은 법에 따라 즉시 그 계좌를 묶어버립니다. 명의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평소처럼 카드를 쓰려고 했는데 결제가 안 돼요. 앱을 열면 지급정지 문구만 뜹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범죄자는 연락을 합니다. 계좌 풀어주려면 20만 원만 보내세요. 그럼 신고 취소해줄게요. 이게 2차 피해입니다. 피해자는 생각하죠. 20만 원 주고 계좌 푸는 게 나을까? 하지만 돈을 줘도 계좌는 안 풀립니다. 범죄자는 돈만 받고 사라집니다. 여기서 경제학 포인트 하나. 정보 비대칭입니다. 은행은 신고만 보고 판단합니다. 명의인은 전체 맥락을 모릅니다. 누가 왜 신고했는지, 어떤 돈이 문제인지 전혀 모른 채로 처벌받는 겁니다. 거래 비용도 개인에게 전가됩니다. 소명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내역, 무혐의 입증 서류. 시간도, 돈도, 정신적 스트레스도 전부 개인이 떠안는 거예요. 내부 효과도 발생합니다. 사기범 한 명이 만든 비용을 선량한 제3자가 전부 떠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왜 2개월이 생명줄인지 보입니다. 지급정지가 되면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2개월 카운트다운입니다. 이 2개월 안에 이의제기를 못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1단계, 피해 구제 신청입니다. 누군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합니다. 2단계, 채권 소멸 절차입니다. 지급정지가 되면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2개월간 공고합니다. 이 2개월이 생명줄입니다.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쉽게 말해 계좌에 있던 돈을 피해자에게 환급하고 끝나는 거예요. 돈도 잃고 계좌도 못 쓰게 됩니다. 3단계, 이의제기입니다. 영의인은 이 2개월 안에 이 계좌는 사기에 이용된 게 아니다라고 소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 병목이 생깁니다. 첫 번째 병목, 정보 부족입니다. 명의인은 누가 왜 신고했는지 모릅니다. 은행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라고만 알려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아요. 두 번째 병목, 소명의 어려움입니다.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부재 증명이잖아요. 거래 내역, 메시지, 통화 기록, 경찰 신고 내역, 심지어 CCTV까지 다 모아야 합니다. 세 번째 병목, 시간입니다. 이의제기를 수용받아도 지급정지가 2개월 동안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2차 이의제기까지 가면 3개월 넘게 걸립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3개월 동안 계좌가 묶이면 당신은 얼마의 손해를 볼까요? 첫 번째, 월세 자동이체입니다. 월 50만 원, 3개월이면 150만 원입니다. 집주인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 월세를 안 냈어요? 두 번째, 신용카드 결제입니다. 월 80만 원, 3개월이면 240만 원입니다. 결제가 안 되면 연체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적금 자동이체입니다. 월 30만 원, 3개월이면 90만 원입니다. 적금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480만 원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카드 연체가 시작되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첫 달 4만 원, 두 달째 6만 원, 세 달째 3만 원, 총 13만 원이 추가됩니다. 더 무서운 건 신용등급입니다. 신용카드 연체 기록이 남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한 단계만 떨어져도 다음 대출 금리가 연 2% 오릅니다. 5천만 원 대출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 100만 원 추가 이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8만 원씩 더 내는 겁니다. 3개월이면 24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입금된 금액만 묶이는 게 아니라 계좌 전체가 묶입니다. 법과 실무상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의 사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면 출금도, 이체도, 자동이체도, 모바일 뱅킹도 전부 정지됩니다. 심지어 다른 계좌 개설도 3년 동안 안 될 수 있습니다. 10초만 더 생각해보죠.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급여가 들어와도 못 씁니다. 공과금 자동이체가 전부 막힙니다. 휴대폰 요금, 인터넷, 전기세, 수도세 하나씩 끊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업자라면 거래처 입금이 들어와도 못 씁니다. 직원 월급을 못 줍니다. 세금을 못 냅니다. 사업이 멈춥니다. 당신이 가장이라면 가족 생활비를 못 보냅니다. 자녀 학원비를 못 냅니다. 부모님 용돈을 못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범죄자는 어떻게 이용할까요? 그리고 왜 착한 사람이 더 위험할까요? 답은 심리전에 있습니다. 범죄자는 돈이 아니라 심리를 노립니다. 세 가지 트리거가 있습니다. 트리거 1번, 조급함입니다. 금요일 밤 10시, 모르는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토요일 아침, 1원이 들어옵니다. 메모, 연락 주세요. 토요일 오후, 또 1원이 들어옵니다. 메모, 월요일 신고합니다. 일요일 저녁, 또 1원이 들어옵니다. 메모, 마지막 기회입니다. 피해자는 생각합니다. 월요일 되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조급함이 판단력을 흐립니다. 일단 돌려주고 보자. 연락합니다. 개인정보가 넘어갑니다. 트리거 2번, 선의입니다. 타고 송금이면 돌려줘야지. 나라면 억울할 텐데. 이 생각이 덧칩니다. 상대방은 친절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수로 보냈어요. 이 계좌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피해자는 그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그 순간 게임이 끝납니다. 왜냐면 그 계좌는 범죄 계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이스피싱으로 훔친 돈을 세탁하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조사하면 당신의 계좌에서 범죄 계좌로 돈이 이동한 기록이 남습니다. 나는 차고 송금을 돌려준 것뿐이다 라고 주장해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선의가 덫이 되는 순간입니다. 트리거 3번. 무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절차를 모릅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직접 돌려주면 안 되나요? 음행을 통한 반환 중개가 뭔가요? 범죄자는 이 무지를 이용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돌려주게 만들고 증거를 남기고 계좌를 묶는 겁니다. 그리고 협박을 시작합니다. 계좌 풀어주려면 20만 원만 보내세요.
피해자는 생각합니다. 20만 원 주고 계좌 푸는 게 나을까? 하지만 돈을 줘도 계좌는 안 풀립니다. 왜냐면 계좌를 푸는 건 범죄자가 아니라 은행과 금융감독원이거든요. 범죄자는 신고를 취소할 수도 있지만 취소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돈만 받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2차 피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왜 범죄자는 이 수법을 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훔친 돈을 세탁하려면 중간 세탁집에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보통 30에서 40%를 떼가거든요. 그런데 통장 복귀는 이런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은 적고 이득은 큽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복수대행 형태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 방해, 원한관계에 따른 사적 복수, 이런 식으로 통장 복귀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계좌를 돈 세탁용으로 쓰기 적합한지 시험하거나 누군가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계좌를 잠그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건 단순히 돈을 훔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활금융 전체를 인질로 잡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당신은 다음에 100만 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4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원칙 1.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메모에 연락주세요라고 적혀 있어도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그 순간 개인정보가 넘어갑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은행에 전화합니다. 금융사고 전담 또는 보이스피싱 전담으로 연결해달라고 합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됐는데 반환 중개를 요청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행이 입금자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아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직접 송금하지 않아서 범죄고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칙 2. 즉시 증거를 보정하세요.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즉시 증거를 고정합니다. 입금 내역을 캡처하세요. 이러한 메모가 있다면 그것도 캡처하세요. 협박 문자가 오면 그것도 캡처하세요. 통화가 오면 녹음하세요. 이게 나중에 소명할 때 당신이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원칙 3. 계좌가 묶였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이미 계좌가 묶였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채권 소멸 절차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고일을 확인하세요. 거기서부터 2개월이 생명줄입니다. 이 기한 안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돈도 잃고 계좌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원칙 4. 이의 제기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이의 제기를 하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의 제기 신청서,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증명자료, 거래 내역, CCTV 기록, 경찰 신고 내역, 협박 문자 캡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나 금융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2024년 8월 법 개정으로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다고 소명하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소명에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럼 이 원칙들이 왜 중요한지 파장을 봅시다. 이 사기의 파장은 세 방향으로 퍼집니다. 첫 번째, 사업자는 거래처 신뢰를 잊습니다. 왜 입금이 안 되죠? 전화가 오는 순간 신용이 깎입니다. 거래가 끊깁니다. 사업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직장인은 신용등급이 무너집니다. 한번 떨어진 등급은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보증금 대출도 막히고 심지어 취업할 때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은 연쇄 타격을 입습니다. 한 사람의 계좌 문제가 가족 전체의 생계를 흔듭니다. 부모님이 자녀 학원비를 못 보내고 배우자가 카드값을 대신 내고 자녀가 부모님 생활비를 대신 보냅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입니다. 절차는 소화기입니다. 선의는 휘발유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직접 돌려주는 순간 불이 번집니다. 절차에 따르면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적 신고에 대해 최소한의 진위 확인 절차나 신고 남용 방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서 피해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이 4가지 원칙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가족, 친구, 동료에게 알려주세요. 특히 계좌번호를 자주 공개해야 하는 분들에게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돈과 신용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6년 통장 묶기 사기가 더 정교해질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결론을 못 받겠습니다. 선의는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절차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은행을 통한 반환 중개를 요청하세요. 둘째, 즉시 증거를 고정하세요. 입금 내역, 메모, 문자, 통화 기록 전부 캡처하세요. 셋째, 계좌가 묶였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공고일을 확인하세요. 2개월 안에 이의 제기를 하세요. 넷째,
혼자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 절차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내 통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계좌 지급 정지 2개월을 검색해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궁금한 경제학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기 신호를 해독하고 각자 도생의 길을 찾는 자만이 다가올 경제 대재앙에서 살아남습니다. 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오직 수익과 리스크에 따라 이동할 뿐입니다. 지금 환율이 발작적으로 치솟고 원화 가치가 바닥을 치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 거대 자본이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력에 대해 사실상 선고를 내리고 코리아 엑소더스를 시작했다는 명백하고도 섬뜩한 시그널입니다. 정부는 코스피 5000이라는 희망 고문으로 눈을 가리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냉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3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나 증발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닥칠 재앙의 서막일 뿐입니다. 글로벌 큰손들이 한국 시장을 보며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영권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정치적 자살골입니다. 외국 자본가들에게 한국은 이제 기회의 땅이 아니라 회피 1순위의 위험지대가 됐습니다. 노조가 불법 점거를 해도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못하는 나라에 어떤 정신 나간 투자자가 돈을 묻겠습니까? 미 연준의 고금리 긴축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 내부에서 자행되는 자해적 소용돌이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겪었던 그 뼈아픈 고통과 절망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때도 비극의 시작은 기업들의 연쇄도산과 외국 자본의 무자비한 이탈이었습니다. 환율 급등은 단순히 해외 여행비 좀 더 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며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은 순식간에 반토막 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내뱉는 사탕 발림, 수사에 속아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의 대장주들을 가차 없이 투매하며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강성 노조의 볼모가 된 나라에서 화폐 가치가 지켜지길 바라는 건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연못구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부 유출과 자산가치 폭락의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표심을 얻겠다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동안 그 혹독한 대가는 고스란히 은퇴 자금을 사수해야 할 평범한 가장들의 몫으로 청구됩니다. 자산 방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기업을 적대시하고 시장 원리를 역행하는 정책이 계속되는 한 원화의 몰락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파국의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투자한 대한민국의 간판 기업들이 이제 8,500개라는 거대한 지옥의 굴레로 한꺼번에 끌려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만 300곳입니다. 하지만 2차와 3차 협력사까지 합치면 무려 8,500곳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파트너 수로 보입니까? 이건 현대자동차라는 거인의 온몸을
칭칭 감고 있는 8,500개의 올가미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8,500개의 시한폭탄입니다.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이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종합 예술입니다. 나사 하나 시트, 한 조각까지 수많은 하청 업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완성차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이 법은 원청 기업이 자사 노조뿐만 아니라 이 8,500개에 달하는 하청 노조와 직접 배격해 마주 앉아 교섭하라고 강요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HD. 현대중공업은 1차 협력사만 2,420곳이고 삼성중공업은 1,430곳에 달합니다. 하나오션이 거느린 협력사 군단만 무려 1,300여 곳에 달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이 거대한 생태계 속에서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일제히 원청 대표와의 담판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영진은 1년 365일 내내 협상장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심장인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글로벌 수주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노사 분규라는 개미지옥에 빠져 허우적될 것이 자명합니다. 경영권은 기업이 야생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후의 방패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그 방패를 산산조각 내고 원청에게 무한 연대 책임을 강요하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합니다. 하청 업체의 임금과 노동 환경까지 원청이 전적으로 떠안아야 한다면 효율성을 위해 설계된 하청 시스템은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감당 불가능한 비용 폭탄은 결국 기업을 도산으로 내몰 것이고 그 피해는 하청 노동자의 대량 실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의 붕괴로 직결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노사 관계의 변화가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의 척추를 부러뜨리는 경제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가 이런 기형적인 족쇄를 차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 자본은 8,500개의 올가미에 질식해가는 한국 시장을 비웃으며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8,500이라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왜 이 수많은 업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각계전투의 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지 그 배후에 숨겨진 31가지 죽음의 덫을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시행령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단순히 하청과 대화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업무의 성격, 공정 방식, 임금 테이블 등 31가지나 되는 미세한 조건 중 단 하나라도 다르면 별도 교섭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듯 조건이 완벽히 동일한 사업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 8,500개 기업 중 이 31가지 규정이 모두 일치할 확률은 고작 1.67%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모든 하청 노조에게 원청을 상대로 한 무제한 파업 면허를 발급한 셈입니다. 이런 아수라장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혁신에 투입되어야 할 골든타임이 끝없는 서류 더미와 협상 테이블에서 증발하는 순간 대한민국 기업들은 서서히 괴사하는 경제적 좀비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익 창출과 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는 끊기고 오직 갈등 봉합에만 혈세를 낭비하는 재앙적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좀비 기업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일자리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시속 300km로 질주할 때 우리 기업들만 31개의 족쇄를 찬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정치권이 포장한 노동 존중의 위선적인 민낯이자 우리 경제를 내부에서부터 쩌자 터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자멸 시나리오입니다. 내 재산 가치의 척도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허나 이 31가지 덫은 그 경쟁력의 뿌리부터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효율성을 거세하고 기업을 무방비 상태로 정글에 던져버리는 이 작태를 냉철하게 규탄해야 합니다. 내 지갑을 지키고 싶다면 이 숫자가 주는 공포를 잊지 마십시오. 정치가 경제 논리를 압살할 때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은 언제나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자산 가치였습니다. 이 비논리적인 상황이 피부로 와닿지 않으십니까?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는데 약 하나를 먹기 위해 의사 31명의 결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오. 건강한 신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기업 경영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국가적 폭거에 가깝습니다. 콧물이 흐르면 이비인 후과에서 처방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절차입니다. 담당 의사의 정확한 진단, 하나면 족합니다. 헌데 정부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기괴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앞으로 코가 막혀도 이비인후과 하나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지시입니다.
내과, 외과, 안과를 포함해 무려 31명이 전문의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각기 다른 처방전을 받아오라고 강요합니다. 이 모든 의사의 도장을 다 찍어와야 비로소 약 하나를 입에 넣을 수 있다면 환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류를 떼러 다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객사하는 비극은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는 참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 바로 이 잔인한 우화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라는 거함이 미래 전략을 가동하기 위해 8,500개 협력사와 일일이 마주 앉아야 합니다. 31가지 세부 조건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수만 명의 요구사항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경영입니까? 아니면 파멸을 향한 강제 행군입니까? 글로벌 초격차 시대라는 화려한 수사 뒤에서 정작 국가는 기업의 발목에 무거운 납덩이를 채우고 있습니다. 눈만 깜빡여도 도태되는 처절한 글로벌 생존 전쟁터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심각한 경쟁력 상실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 논리에 휩쓸린 무책임한 감성파리가 경제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비효율의 폭주가 가져올 종착지는 명확합니다. 기업의 연쇄도산과 여러분의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는 끔찍한 미래뿐입니다. 위급 환자를 살리려면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서로 기득권 싸움하며 수술을 방해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서로 발목 잡는 이 아수라장이 진정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기만적인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기업은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자본은 한국을 버리고 조용히 국경을 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사기극 뒤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배를 불리는 검은 세력의 실체를 까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세금이 갈등 중재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공중 분해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혁신하고 주주에게 환원해야 할 그 소중한 자본이 무의미한 소송 전쟁 비용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노후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네, 계좌가 왜 불어나지 않는지, 왜 한국 주식만 만년 저평가 신세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옥 같은 노사 협상장마다 수천억 원의 수임료를 챙기며 쾌재를 부르는 검은 그림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국민의 혈세와 기업의 유보금을 합법적으로 털어가는 법률 기술자들의 전성시대가 열린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준다는 그 감성적인 포장지를 한꺼풀만 벗겨보십시오. 그 안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진짜 승자는 힘없는 노동자가 아니라 수천억 원대 수임료 대박을 터뜨린 대형 로펌과 노동 전문 변호사들 뿐입니다. 8,500개의 협력업체가 제각각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끔찍한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업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교섭권 확인하느라 법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생산적인 경영은 올스톱되고 모든 에너지가 법정 싸움에 빨려 들어가는 비극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통합변협회장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정치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송거리만 무한 리필해주는 판을 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갈등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지금의 정치는 오히려 싸움을 부추겨 특정 집단의 배만 불리는 기생충 같은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알디나 주주배당으로 가야 할 돈이 변호사들의 지갑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건 명백히 여러분의 주식, 가치와 은퇴 자금을 갉아먹는 합법적 약탈 행위입니다. 거악은 횡재하고 서민은 재앙을 맞는 이 기형적인 사법 카르텔의 피해자는 결국 영문도 모르는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과 국민들입니다. 예전엔 수사기관이 해결하던 문제들도 이젠 비싼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말 한마디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 없는 서민은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데 대기업 상대로 소송 잔치를 벌이는 꾼들은 매일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이 꿈꾸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민낯인지 가슴에 손을 빌어오겠어요. 얹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달콤한 구호 뒤에 숨겨진 이익 카르텔의 먹이사슬을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갈등이 곧 돈이 되는 사회에서 기업의 생존 확률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난장판보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과거의 뼈아픈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고작
문짝 하나가 커졌다는 황당한 이유로 글로벌 기업이 공중분해됐던 그 참혹한 파산의 기억을 아직도 잊고 잊으셨습니까? 역사는 잔인하리만큼 반복됩니다. 과거의 실패를 망각한 민족에게 미래는 파멸뿐입니다. 지금 우리 목을 조여오는 이 노란봉투법의 광풍은 이미 30년 전 기아차의 몰락과 2009년 쌍용차의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예고된 참사입니다. 현대차 그룹에 인수되기 전 기아차가 왜 망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기억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단순히 IMF 외환 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아차 노조는 크레도스 신차의 문짝이 커져서 노동 강도가 세졌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로봇이 조립하는 시대였는데도 경영진은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며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맞장구치다 결국 회사를 파산의 구렁텅이로 처박았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의 파고 속에서 시대를 말게 찬지가주가 호령하던 거대 기업이 허무하게 무너진 배경엔 상식을 벗어난 노사 갈등과 경영진의 무능한 야합이 일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2009년 쌍용차 평택 공장의 점거 파업 사태는 또 어땠습니까? 77일간 이어진 옥새 파업은 공장을 전쟁터로 만들었고 볼트와 너트를 새총으로 쏘아대며 공권력과 유혈 충돌을 빚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폭력 시위의 책임을 물어 4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를 감성적인 드라마로 둔갑시켰습니다.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 전달하며 불법 파업을 미화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노란봉투법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겁니다. 이건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인도적인 법이 결코 천만에요. 불법과 폭력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면죄부를 쥐어주는 순간 우리 경제 질서는 그 즉시 박살납니다. 기아차 사태를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노조의 막무가내식 떼법을 받아준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반드시 도태되며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주주와 국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2009년 그 화염병이 난무하던 현장을 겪고도 우리는 여전히 감성팔이 선동에 놀아나 우리 산업의 뿌리를 스스로 도려내고 있습니다. 1997년의 기아차 파산과 2009년 쌍용차 사태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피로 쓴 경고장입니다. 법과 원칙이 짓밟힌 노동 현장은 자본의 대탈출을 부르고 끝내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완성할 뿐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이 법안은 과거의 그 끔찍했던 파업의 악몽을 전국 8,500개 사업장으로 무한 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이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건 찰나의 순간입니다. 망령이 되살아나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는 차갑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며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고 있지만 그 뒤에는 소름 끼치는 기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가를 띄우겠다는 그들의 호언장담이 왜 개미들을 향한 거대한 덫인지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코스피 5천 듣기에는 참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텅 비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주식 매수를 부추기며 희망가를 부르는 동안 시장의 진짜 주인인 글로벌 거대 자본은 이미 소리소문 없이 짐을 싸서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등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판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18%나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연일 천장을 뚫는 처참한 상황에서 주가 5천을 외치는 건 활활 불타는 집안에서 가구 배치 다시 하겠다고 설치는 꼴이나 다름없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관세라는 거대한 철옹성을 쌓아 자국 이익을 챙기고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깎으며 전 세계의 돈과 일자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노란봉투법에 상법 개정,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경제자살골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냉혈한입니다. 어설픈 정치구호나 감성 선동 따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의 생산 라인을 걷어내고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는 이유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미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영 환경은 전 세계 최악의 지옥으로 치닫는데 주가 지수만 수직 상승한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경제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단군 일의 최대의 희망 고문입니다. 정부는 급기야 국민연금을 동원해 억지로
지수를 떠받치려는 위험한 도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피, 땀 어린 돈이 정권의 수명 연장을 위한 방어용 총알바지로 투입되어 허공으로 증발할 위기입니다. 정치인들이야 표 얻어 권력 잡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들이 벌여놓은 무책임한 파티의 처참한 청구서는 오롯이 여러분과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빚으로 남습니다. 지금은 환각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내 지갑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기업의 손발을 묶고 시장 논리를 짓밟는 정책들이 판치는 나라에서 코스피 5천은커녕 현재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기적에 가까운 사투가 될 것입니다. 감언이설에 속아 내 소중한 자산을 사지로 밀어넣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국가는 여러분의 가난을 구제해주지도 노후를 책임져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 그들의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이 모든 경고가 그저 누군가의 비관적인 헛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거대한 침몰의 현장에서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실행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생존 매뉴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비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이 잔인한 현실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노리는 아주 실질적인 폭풍의 서막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의 독이 든 성배는 이미 우리 경제의 혈관을 타고 빠르게 독성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쪼그라들고 자본은 탈출하며 원화 가치는 바닥을 모른 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큰 소리치지만 정작 그들이 내놓는 정책들은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최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달콤한 거짓 약속에 속지 마십시오. 내 가족과 내 피 같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정부도 정치인도 아닌 바로 차갑게 이성을 유지하는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지금 당장 자산 포트폴리오를 뜯어고치고 다가올 거대한 경제 쓰나미에 대비해 튼튼한 구명보트를 마련하는 일에 모든 걸 걸어야 할 때입니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타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수 효과가 사라진 폐허에는 오직 살인적인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가혹한 채찍질만이 남아 평범한 서민들의 목을 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997년의 그 절망을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되며 감성에 치우친 때법이 불러올 참혹한 결과를 직시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단순히 법안 하나에 대한 비평 따위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비명입니다. 기업의 몰락이 가져올 진짜 공포는 지금 보시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부동산과 채권 시장, 그 깊은 수면 아래서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붕괴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채 폭탄, 그 참혹한 진실이 곧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이 파멸적인 도미노 현상이 과연 어디까지 번질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박살낼지 이어지는 분석에서 한치의 거짓 없이 적나라하게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위기의 시그널을 먼저 포착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반면 헛된 희망 회로를 돌리는 자는 가장 먼저 먹잇감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섬뜩한 생존 법칙입니다.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피땀 흘려 모은 여러분의 재산을 목숨 걸고 지키고 싶다면 두 눈 부릅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본 영상은 실물 경제 데이터와 시장 팩트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분석 리포트이며 결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로지 투자자 본인의 몫임을 명심하십시오. 최종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하에 내려야 합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거대한 경제의 파도를 읽기 위한 나침반이자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유흥가를 불야성처럼 밝히던 네온사인이 이제는 힘을 잃고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명동이든 제주의 해변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경기 탓이 아닙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냉혹하게 몰아치는 구조적 재앙입니다. 30살을 넘긴 우리 세대에게 모텔은 청춘의 한 페이지가 담긴 꽤 익숙한 공간이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고단한 몸을 누이는 쉼터로, 또 누군가는 화려한 밤문화의 종착역으로 기억하고 있겠지요. 허나 지금의 시장은 그런 낭만적인 추억이나 과거의 영광을 철저히 짓밟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표님들이 느끼시는 그 서늘한 위기감은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뼈에 사무치는 현실입니다.
빈방은 넘쳐나고 세금 고지서는 쌓여만 가는데 플랫폼 업체들이 떼어가는 수수료는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차원이 아닙니다. 숙박업이라는 거목의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적색 경보입니다. 어두침침한 조명 아래 싼 침대만 두면 장사가 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소비자는 이제 음지에서의 은밀함 따위는 원하지 않습니다. 양지에서의 확실한 콘텐츠와 경험 가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판의 전환을 읽지 못한다면 평생을 바쳐 일군 그 건물은 도심의 흉물스런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달콤한 위로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픈 진실만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옆 가게는 예약이 빗발치는데 왜 내 가게만 파리가 날리는지 그 잔인한 근본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지 못하면 노후를 책임질 줄 알았던 그 자산은 순식간에 감당 불가능한 빚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낡은 커튼을 걷어치우고 냉혹한 시장의 민낯을 똑바로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건물 등기 권리증을 쥐고 있다고 해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류상 이름 석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군주는 바로 스마트폰 너머에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간판 불만 환하게 켜두면 손님들이 알아서 제 발로 찾아오던 그 좋았던 호시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야놀자나 여기어때 같은 앱을 통하지 않고서는 손님의 그림자조차 구경하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편의성을 앞세워 접근했던 예약 시스템이 어느새 여러분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포식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상생이나 협력 관계가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디지털 식민 지배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충격적인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예약 한 건당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무려 8%에서 17%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앱 상단에 노출되겠다고 광고비며 쿠폰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쏟아부어야 겨우 손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피땀 흘려번 돈의 상당 부분이 플랫폼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인 셈입니다. 건물 유지보수부터 청소, 온갖 진상 민원 해결 같은 고된 육체 노동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반면 플랫폼들은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으로 여러분이 흘린 땀의 대가를 아주 우아하게 가로채고 있습니다. 과거 지주들이 소장농의 고혈을 짜내던 그 시절의 착취 구조가 디지털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늘날 재현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유통시장을 장악한 거대 공룡들의 횡포가 이제는 숙박업계까지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광고를 끊자니 당장 내일 매출이 반토막 날까 두려워 이 노예 계약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광고를 늘려봤자 몸만 축나고 통장에 찍히는 순이익은 쥐꼬리만 한 악순환이 무한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잔인하고도 현실적인 디지털 지주제의 민낯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 안에서 여러분이 꿈꾸던 안락한 노후나 수익 창출은 신기루처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은 쉴 새 없이 새로운 광고 상품을 출시하며 점주들의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고 압박합니다. 경쟁 업소보다 한 줄이라도 더 위에 뜨려고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는 사이 사업의 본질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수십억짜리 내 건물을 깔고 앉아 플랫폼 회사의 영업사원 노릇이나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들이 고객 데이터까지 독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을 썼는지 알짜배기 정보는 모조리 플랫폼 서버에만 쌓입니다. 여러분은 손님 이름조차 모른 채 그저 예약 번호만 확인하고 방을 내어주는 단순 하청업자로 전락했습니다. 고객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마케팅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기술적 장치들이 정말로 경영 효율을 높여주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쩌면 자동화와 효율성이라는 달콤한 사탕 발림에 속아 우리는 더 깊은 파멸의 채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기계 몇 대 들여놓는다고 이 견고한 플랫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엄청난 오산입니다. 인건비가 무서워 키오스크를 설치하셨습니까?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 만사형통일 거라 믿으셨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의 희망사항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최근 인건비 폭등과 구인난에 지친 사장님들이 앞다투어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 명 줄여서 수익을 남기겠다는 지극히 단순한 계산이죠. 허나 이 계산기에는 사업을 망치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디테일한 관리,
그리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유지 비용의 함정입니다. 한때 인천 지역을 휩쓸었던 무인 모텔 창업 붐이 남긴 처참한 성적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사장님들은 직원을 다 내보내고 완전 무인화를 선언하며 인건비만 줄이면 대박이 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과연 그 베팅은 성공했을까요? 오픈 초기에는 비용이 주는 착시 효과가 있었지만 얼마 못 가 객실은 난장판이 됐고 먹통이 된 시스템 앞에서 고객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키오스크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고객의 무리한 요구를 걸러내지도 못하고 한밤중에 터진 시설 고장에는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관리의 공백은 곧 시설의 슬럼화로 이어졌고 발길을 돌린 손님들 탓에 매출은 인건비 아낀 것보다 몇 배나 더 곤두박질 쳤습니다. 무인이라는 단어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고정비 리스크 또한 치명적인 수준입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키오스크 도입비, 매달 나가는 시스템 유지 보수료, 보안 장비 비용까지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남는 게 별로 없는 장사입니다. 오히려 디지털 기기 조작이 낯선 중장년층 핵심 고객들을 제 발로 쫓아내는 자충수까지 두게 된 셈입니다. 기술 혁신은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마땅한데 이곳에선 오히려 고객과의 소통을 끊어버리는 서비스 단절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화 설비는 설치하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한번 깔아두면 끝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랴, 장고장 수리하랴, 사장님들에겐 끊임없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기계 뒤로 숨어버린 운영 방식은 결국 브랜드의 평판과 매장의 수명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숙박업의 본질은 침대 시트의 청결함을 넘어섭니다. 주인의 세심한 배려와 즉각적인 대응이 고객 감동의 진짜 트리거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자동화 툴이 경영의 본질을 대신해 줄 거란 믿음은 오만입니다. 효율성 숫자만 쫓다가 업의 핵심인 환대와 신뢰를 놓친다면 그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로봇이 구석구석 청소를 대신해 주지도 않고 손님의 짜증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지도 못합니다. 기술은 거들 뿐 차별화된 가치는 결국 사람 냄새나는 손길에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장님이 자동화라는 신기루를 쫓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지만 바꾼다고 썩어가는 사업의 뿌리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기계를 살까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손님이 굳이 내 가게에 와야 하는가? 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어디에 돈을 쓰며 어떤 가치에 반응하고 있을까요? 구매력이 커진 3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모텔은 더 이상 단순한 잠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공간은 자신의 취향을 증명하고 지친 일상에서 탈출해 완벽한 휴식을 누리는 도심 속 성역이어야 합니다. 음침하고 은밀하기만 했던 과거의 모텔은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지금의 340 세대는 특급 호텔급의 청결과 세련미는 기본이고 그 이상의 특별한 가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사양 PC방룸, 프라이빗 영화관, 화려한 파티룸이 뜨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까다로운 니즈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방 안에서 확실하게 즐길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만 비싼 숙박비를 기꺼이 결제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치명적인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고객들의 눈높이는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 즉 해외 삼성급 비즈니스 호텔 수준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전문적인 서비스와 칼 같은 위생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한국의 낙후된 모텔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찌든 담배 냄새, 촌스러운 인테리어, 아마추어 같은 접객 태도는 실망을 넘어 혐오감을 줄 뿐입니다. 이제 소비자는 인스타그램에 자랑할 만한 공간이 아니면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조명톤, 소품 배치 하나가 자신의 안목을 대변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의 가게가 10년 전 그 칙칙한 모습을 고수하고 있다면 그건 낡은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미 퇴출당했다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30살 이상의 핵심 소비층은 이제 더 이상 모텔이라는 단어에 씌워진 낡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소비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간을 파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팔아야 합니다. 쾌적하게 조절된 온습도, 고급 어메니티 하나가 고객에게는 브랜드의 신뢰도로 직결됩니다. 반면 가치 경쟁을 무시하고 최저가 전쟁에만 매달린다면 결국 뜨내기 손님만 상대하다가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시장은 변했는데 주인만 왕년의 영광에 취해 있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카운터를 지키며 들어오는 손님들의 표정을 유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만족해서 찾아온 얼굴인지 아니면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얼굴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골 하나 없이 흐르는 물에만 의존하는 경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눈높이가 높아진 고객들이 등을 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단순한 취향 변화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냉혹한 숫자들이 업계 전체를 덮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숙박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상권에서는 지금 어떤 참혹한 드라마가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을까요? 숫자는 차갑고 무정하지만 그 무엇보다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는 대한민국 숙박업의 뿌리가 흔들리는 수준을 넘어 생태계 자체가 괴멸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세청이 내놓은 통계 자료를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여관이나 모텔 간판을 달고 영업하던 사업장의 수가 최근 5년 사이에만 무려 30%나 증발해 버렸습니다. 30%라는 수치는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심 숙박 인프라의 한 축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시장의 사망 선고입니다. 한때 불야성을 이루던 유흥가 뒷골목에는 이제 권리금은커녕 철겁이라도 건지려는 임대문의 종이만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관광의 메카라 불리던 제주도의 사정은 육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주에서 폐업 신고를 한 숙박업소는 그 전년도와 비교해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과거에는 현금을 쓸어 담는 황금알로 추앙받던 건물들이 이제는 소유주의 목을 조르는 거대한 콘크리트 빚더미로 전락했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가 이 정도인데 인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지방 소도시의 참상은 굳이 통계표를 들이대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급격한 몰락 뒤에는 대한민국 인구 지형도가 완전히 뒤바뀐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의 주도권이 1인 가구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은밀한 사생활이나 유흥을 즐기기 위해 모텔을 찾는 수요가 시장을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지금, 굳이 폐쇄적이고 위생이 의심되는 외부 시설을 돈 주고 이용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집이 곧 영화관이자 힐링 공간인 시대에 낡고 칙칙한 숙박업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살인적인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폭등은 가뜩이나 힘든 시장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이자를 감당 못해 경매로 쏟아져 나오는 물건은 넘쳐나지만 정작 이걸 받아줄 매수자는 씨가 말랐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데 보유세와 유지비 같은 고정 비용은 꼬박꼬박 통장을 갉아먹습니다. 이제 모텔업은 수익 모델이 아니라 매일매일 손해를 감수하며 버텨야 하는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산업의 판도가 송두리째 뒤집히는 역사적인 대전환기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언젠간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시장은 변화를 거부하는 자에게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붕괴는 이미 가속도가 붙었고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골든타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절망하는 이 폐허 속에서도 누군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낚아채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죽은 건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혈해 완전히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수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낡은 공간을 어떻게 변신시켜 거대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침몰하는 배에서 내려 새로운 생존 법칙이 적용되는 현장으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대실 따위의 낡은 단어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잠만 자고 떠나는 공간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하는 공간으로의 거대한 피보팅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객실 회전율에 목숨을 걸었다면 이제는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디벨로퍼의 관점을 장착해야 합니다. 단순히 벽지를 바르고 인테리어를 조금 고치는 수준으로는 거세게 밀려오는 변화의 파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건물의 껍데기만 남기고 내부를 완전히 드러내어 청년층의 취향을 채우거나 고령화 시대에 맞는 주거 솔루션을 탑재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의 핫플레이스인 성수동이나 합정동 골목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예의주시해 보십시오. 음침했던 모텔촌이 밀레니얼 세대가 열광하는 세련된 코리빙 하우스, 즉 공유주거 타운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답답했던 객실 벽을 허물어 쾌적한 개인 공간을 확보하고 층마다 감각적인 공유 주방과 라운지를 배치해 입주민 간의 네트워킹을 유도한 것이 적중했습니다. 입주자들은 단순히 방 한 칸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커뮤니티와 힙한 문화를 소비하기 위해 기꺼이 높은 월세를 지불합니다. 들쑥날쑥한 매출에 밤잠 설치던 건물주들은 이제 대기업이나 전문 위탁 운영사와의 계약을 통해 매달 꽂히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피할 수 없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시니어 주거시설이라는 천문학적인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대형 모텔들은 요양병원이나 프리미엄 실버타운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시설과 연계가 용이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숙박시설은 은퇴자들에게 최고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과 스마트한 민간 자본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애물단지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꿀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대변혁에는 상당한 자금과 뼈를 깎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손 놓고 앉아서 건물이 흉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산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는 악순환 끝에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경매 통지서뿐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미 모텔을 숙박업소가 아닌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품은 원석으로 바라보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귀하의 부동산을 그저 잠만 자는 낡은 객실의 집합소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까? 시장의 판도를 뒤집은 승부사들은 단호하게 조언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는 그 순간 비로소 수익의 현로가 뚫린다고 말입니다. 경쟁자들이 제사를 깎아먹는 저가출혈 경쟁에 매몰될 때에 귀하는 차원이 다른 상위 시장으로 도약하여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업종 변경 차원이 아닙니다. 귀하의 자산 포트폴리오 자체를 원점에서 재설계하는 절박한 생존 로드맵입니다. 건물의 용도를 뜯어고치고 공간이 가진 본질적 가치를 재설정하는 과정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산평가액의 급등이라는 달콤한 과실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단순 숙박업자라는 좁은 껍질을 깨고 공간 비즈니스를 지휘하는 콘텐츠 전략가로 거듭나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실현하기에 앞서 우리 앞에 놓인 냉혹한 글로벌 경제의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숙박 산업의 붕괴와 위기를 경험했던 이웃 국가들은 과연 어떤 생존 방정식을 통해 이 거친 파고를 넘었을까요? 그들의 선례를 해부하여 우리가 놓친 결정적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인구 절벽과 저성장의 붐을 통과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섬뜩하리만치 명확한 솔루션을 보여줍니다. 한때 일본 전역을 뒤덮었던 그 화려한 러브 호텔들은 현재 어떤 형태로 진화하여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은 은밀함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외투를 과감히 불태우고 비즈니스 호텔이라는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갑옷으로 갈아입어 생존을 넘어선 제2의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간판에 문구만 바꾼 눈속임이 아닙니다. 서비스의 표준화, 완벽한 위생 시스템, 그리고 첨단 비대면 기술을 융합하여 철저히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출장객이나 가성비를 따지는 해외 관광객들이 심리적인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의 정체성을 완전히 뜯어고친 결과입니다. 반대로 혁신을 거부하고 구태의연한 운영 방식을 고수한 곳들의 말로는 어떠했습니까? 도심의 흉물로 전락해 슬럼화를 가속화시키고 끝내 지역 상권 전체의 자산 가치를 폭락시키는 암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의 실패를 넘어 거시적인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경영진의 오만이 초래한 참혹한 경제적 재앙입니다. 전 세계 숙박시장의 패권은 이제 에어, B&B와 같은 초계인화된 경험 혹은 대형 호텔 체인이 제공하는 압도적인 신뢰라는 두 축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어정쩡한 포지션, 낙후된 시설, 불투명한 주먹구구식 운영을 고집하는 모텔들은 이 거대 양극화 사이에서 설 자리를 잃고 시장에서 빠르게 소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켓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차별화된 콘텐츠가 없으면 도태되고 전문성이 결여되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는 냉혹한 법칙을 말입니다. 일본의 성공적인 구조조정 사례를 정밀 분석해보면 관통하는 하나의 승리 공식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프라이버시의 전문화라는 핵심 개념입니다. 고객이 완벽하게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되 그 이면에는 특급 호텔 수준의 시스템과 매뉴얼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귀하의 시야를 동네 골목 상권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타성의 젖은 사고를 버리고 선진국들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켰는지 그 핵심 전략을 귀하의 사업장에 이식해야 합니다. 앞서가는 투자자들은 이미 국경을 초월하여 최고 효율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자신의 무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혁신을 단행하기 직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귀하가 지금 즉시 이 변화의 열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직면하게 될 파국적인 시나리오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차갑고 비정합니다.
대한민국 숙박업의 호시절은 끝났으며 과거의 영화를 되찾을 방법 따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 익사하는 것이며 파산으로 향하는 급행 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다수의 사업자들이 조금만 버티면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 속에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합니다. 허나 그 안일한 인내의 대가는 매달 계좌에서 무자비하게 고개스, 빠져나가는 막대한 금융비용과 노후화로 인해 수직 하락하는 건물 가치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훗날에는 선택권조차 박탈당한 채 모든 것을 잃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자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단행하든 매각을 결정하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수혈하든 선택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자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닙니다. 변화의 흐름에 가장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만이 생존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새겨야 합니다. 입에 쓴 약이 병을 고치듯 오늘 전해드린 이 독설 어린 제언이 귀하의 자산을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흘러간 과거에 발목 잡혀 미래의 기회를 걷어차는 어리석은 판단은 이제 여기서 영원히 멈춰야 합니다. 귀하의 건물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귀하의 인생과 피땀이 응축된 숭고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본 영상의 분석은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와 시장 지표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나 실제 투자는 개별 여건에 따라 전문가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영 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바입니다.